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바로 첫 번째 특이점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코스피 코스닥 급락을 보인 하루이기도 했죠. 바로 한 달 새 3조 원이 불어난 비투, 내일 반대 매매 쏟아질까입니다. 한 투자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새 코스피 시장에서만 신용 융자 잔고가 무려 3조 원이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이나 고객 예탁금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최근 같은 단기 급락장에서는 빚을 내서 투자한 물량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377조 원 증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내일장 반대 매매 공포가 좀 시장을 덮칠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가 정규 시장에서 7%대 낙폭을 보여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대 중반 이상까지 빠지면서 상당히 강한 하락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역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을 좀 피하자라는 심리가 좀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위험 자산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낙폭을 더 늘리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긴 했지만 코스닥이 사실 반도체 투톱을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언제 팔아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구간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사실 너무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적 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대외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도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실 차익 매물이 굉장히 세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더 낙폭을 늘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주식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셨던 초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제 매도를 좀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작은 돈으로도 큰 돈을 베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증권사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빠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대 매매라는 건데, 신용 거래를 봤을 때 이 담보 비율이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반대 매매 걸립니다. 통상적으로는 시초가에서 하한가로 매도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증시의 어떤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신용 거래 물량들도 굉장히 늘고 있고 미수 거래 물량도 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되면 반대 매매가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부터 실제적으로 주가는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간에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 종목의 평균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매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지지선을 확보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죠. 손익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 베팅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 중에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되면 반대 매매가 걸리면서 더 낙폭이 깊어질 수 있어서 일단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보실 때 신용잔고 비율이 좀 높은 기업들은 좀 피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증거금을 일단 100%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매매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라는 개념도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거금을 100%로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비투를 하지 않고, 즉 돈을 빌려서 매매를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거금을 100%로 해서 오로지 현금으로만 매도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선과 입전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어디까지 올랐을 때 매도를 할지 또는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일단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손절가와 익절가를 반드시 설정하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 투자자분들을 위한 조언까지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기도 했고, 아직 시장에 바닥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더 투자하지는 말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그럼 박철순 대표님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손절, 익절 라인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일단 지금 변동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침이 되는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테마성이 짙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특히나 숫자가 나오지 않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에서 훨씬 더 리스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낙폭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일단 비중이 좀 많은 종목들도 철저하게 조금 비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 뭐 70%, 80%한 종목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올인 스타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더 빠졌을 때 추가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변동성 장에서는 한 종목당 20% 안쪽으로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해 놓는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일단은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넣는 것들은 당연히 좀 피해야 되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다라고 좀 팁을 주셨네요. 그럼 이제 송유 매니저님이랑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반대 매매가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 아직까진 반대 매매까지 수준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반대 매매하려면 신용거래 융자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아까 박지수 매니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30조에서 32조로 증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거의 대부분 매도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총 377조 원이 증발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냐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 한 30% 정도를 외국인이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의 포지션이다. 사실 신용거래융자 개인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매수대기 자금도 적지가 않아요. 119조 원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저는 사실상 이런 이제 반대 매매보다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2차적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 뭐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뭐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더해지는 게 이게 절대 개인의 약간 반대 매매 탓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러운 증시 상황일 뿐이지 요거를 딱 우리가 콕 집어가지고 30조에 가까운 그 자금 때문에 반대 매매가 쏟아진다. 이렇게는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겠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더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리스크 관리.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전체 비중이 100%인데 지금 내가 여유 자금이 없다 하신 분들은 정말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때예요. 왜 그러냐면은 증시 자체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7% 가까이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개별 종목들은 8에서 10% 최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변동성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좀 의견을 주셨네요. 그리고 시장이 흔들린다고 한들 개인들 때문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외국인의 매물이 계속 마르고 있다는 게 우리 시장의 큰 약점인 것 같기도 해요. 특히 뭐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월요일까지 약 10조 원 넘는 외국인의 물량이 좀 쏟아지기도 했던 시장이었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면 또 두 종목으로 그 매도가 집중됐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니까 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9거래 연속 순매도하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좀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매물이 이렇게 자꾸 손바뀜이 개인과 기관이 받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그러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일단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증시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동안 올라왔던 단기성 매물들이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급락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조금 더 낙폭을 더 보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역시나 이 종목도 매수의 관점, 중장기로는 분명히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안고 빠르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전저점 구간에서 일단 어느 정도 지선이 좀 만들어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판단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수요가 확산이 되면서 메모리 품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 회사는 물건을 팔 때마다 마진이 훨씬 더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설을 단행을 하고 있는 거고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적도 다시 한번 레벨업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SK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모두 다 올해 1년 동안 2026년도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17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조 원이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목표가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분명히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기술적으로 분명히 부담은 있지만 이 회사의 실적 전망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실적이 분기별로 찍혀만 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 변동성만 조금 완화가 됐을 때는 신규 매수를 할 준비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회사가 지금 가장 안 좋았던 과거의 어떤 상황들은 하나는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거. 근데 이건 이제 해결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자를 계속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일단 테슬라라든지 기타 빅테크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이제 삼성전자에 맡기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었던 적자 사업부가 이제 회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주가는 더 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나노 6세대 DRAM을 적용한 이제 기술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그다음에 마이크론 대비했을 때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신제품 베라 루빈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급 제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삼성전자가 모두 다 독점으로 납품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 기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뭐 그전에 워낙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HBM 쪽에서는 선도 기업이었고 엔비디아라는 가장 큰 고객사와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쌓여 있는 상태 그리고 대량 연산을 했다라는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두 회사 모두 다 올해 실적 전망치는 역대 최고치를 여러 번 경신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만 좀 마무리가 된다면 신규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는 역시 끄떡없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궁금하신 게 초보 개미가 지금 들어와서 이 상투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에 사실 이 초보자들이 제일 먼저 고르는 종목이 두 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송윤희 전문가님?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사신 분들이 지금 제일 큰 걱정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름대로 거래량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진짜 극단적으로 내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고점에 잡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조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우상향을 하면서 지금 고점이 22만 3천 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적 여유를 길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반도체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AI 수요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엔비디아 호실적이 나오면서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빅테크 기업들 자체 칩, 커스텀 칩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메모리 우리 기업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전 사업부들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DX 사업부도 좋고 DS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시간의 싸움이라고 봐요. 시간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약간 파운드리 쪽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선제적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해 왔습니다. 주가가 4만 원일 때 5만 원일 때 계속해서 투자는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먼 미래까지 이미 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미국의 테일러 팹이 있는데 이게 53조 4천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고 자, 이 테일러 팹은 뭐냐? 앞전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이제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생산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테일러 팹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요청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춤형 칩 제작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뭐 자체 칩이라든가 커스텀 칩 계속해서 칩의 다양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테일러 팹이 삼성전자한테 저는 우위를 선점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디램 가격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한테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선제적 투자란 게 삼성전자고 본격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제적 투자로 인한 혜택, 그러니까 영향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집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루빈 일정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번 주에 사신 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고점에서 꺾이는 패턴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 계속 우상향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지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위험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고점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급락하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비록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관심도는 여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빠진 영향은 증시의 영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 확대해 가면서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매도 포지션을 띄고 그러면서 외국인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시총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다. 그래서 오늘만 보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약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문제지 뭐 종목이나 업황의 문제는 없다라는 점을 좀 콕 짚어주셨는데 아까 테일러팹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도 단독 뉴스가 하나 나오기도 했거든요. 삼성전자 테일러팹 양산이 2027년으로 좀 미뤄진다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또다시 아픈 손가락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방송 전에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는데요. 저거 단독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크게 흔들리실 필요가 없고요. 애시당초에 이제 박주순 매니저님랑 저랑 이제 같은 얘기인데 이게 애시당초 27년도에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주력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파운드리 사업이 아니죠. 파운드리보다는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미 나올 부분 다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전에 문제가 됐던 게 이나노 쪽이었는데 지금은 수율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에도 다시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테일러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테슬라 모멘텀이 남아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주력으로 봐야 될 게 로보택시 그리고 자율주행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해당하는 칩이 AI5 칩이 있고 AI6 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삼성전자 테일러팹에서 제조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다가 AI6 같은 경우는 거의 삼성전자가 독점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슬라형 모멘텀도 많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요. 단독 기사기 때문에 저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흔들리지 말자라고 좀 엉덩이를 꽉 잡아주셨는데 근데 또 우리 부정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환율이기도 하거든요. 이 저환율 때에도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가줬는데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환율이 1,472원까지 더 급등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500원도 우려해야 한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 우리 시장 그러면 업종 선별을 좀 다르게 가야 되나요, 박철순 대표님? 일단은 사실 뭐 환율이 많이 올라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환차손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저는 항상 뭐 환율이 올라와도 뭐 1,500원대 이상까지 갈 확률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게 상당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수출주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수출주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 증시만 좀 안정화가 된다면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 변수를 봤을 때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들은 지향적 리스크, 이걸 통해서 뭐 유가가 상승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것들은 오히려 단기 낙폭을 이용해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는 펀더멘털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수익 전망치가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라든지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기업들 특히나 수요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량이 너무 부족해서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못 사서 아쉬웠던 분들, 소외감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기존의 주도주였던 뭐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전력기기, 전선 이런 종목들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또 지수가 많이 빠져서 걱정이 되겠지만 일단 지수를 좀 하방을 좀 지지해 줄 만한 또 기대감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아무래도 경기 부양책 특히나 이제 주식 활성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도 이제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도 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기술적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는 그리고 ETF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성장 펀드라든지 코스닥 쪽에 좀 집중이 될 만한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만한 일정들이 계속 연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과 계속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방산주는 잘 갔지만 원전이나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방어도로 불렸던 이 세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국과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섹터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문에 일단 가장 높은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 두 섹터를 올리지 않고는 코스닥 지수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섹터가 올해 주력 섹터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계속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 변수도 있고 환율도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장 주류 수출 품목이었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방원에 대한 관심은 끝까지 유지하자라고는 첫 번째 이슈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